예,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그 각각의 범죄 성립 요건인 구성 요건, 위법성 책임과 관련돼 가지고 구성 요건에 어떤 것들이 있고 중요 논점들이 무엇인지, 위법성의 중요 논점들, 책임의 중요 논점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성 요건 하면은 구성 요건에는 주체, 객체, 행위, 결과,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이것을 우리가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로서 고의는 인식 플러스 의사다. 그 다음에 과실범을 처벌하는 경우에 과실은 인식은 있는데 의사가 없는 경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핵심사항은 여러분들이 총론 교과서를 볼 때 총론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안 나오던데요? 하고 질문하는 학생이 있어요. 이게 오히려 학부생들은 교수님 이렇게 안 나오던데요? 하고 과감하게 질문을 하는데 로스쿨 학생들은 과감하게 질문을 못해. 혼자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로스쿨 학생들이나 법과대학 1학년 학생들이나 별반 차이 없어요. 나이가 있고 없고의 차이지, 여러분들이 법학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은 특히나 형법에 있어서만큼은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어떤 체계로 가느냐를 갖다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과서에 이렇게 없는데 왜 이렇게 없을까? 근데 자세히 교과서 읽어보면 나와요. 교과서에 기본적으로 구성요건은 객관적 구성요건과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 나누는 게 기본이라고 봅니다. 뭐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기술적 구성요건 요소와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로 나누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범죄 성립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와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 나눠놓고,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는 주체, 객체, 행위, 결과, 인과관계가 있다.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는 이렇게 있다고 뽑아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뽑았냐? 아까 얘기했지만은 각 측에서 나와 있는 살인죄 구성요건, 그 다음에 상해죄 구성요건, 절도죄 구성요건,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약간 다릅니다. 하지만 거기서 공통적인 것들, 사람을 살해한 자는, 타인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자가 주체구나. 그 다음에 사람이란 거, 사람의 신체란 거, 재물이란 거, 이런 게 객체구나. 살해한다는 거, 상해한다는 거, 절취한다는 거, 이런 게 행위구나. 살인죄, 상해죄는 사망의 결과, 상해의 결과, 뭐 절도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재물의 이전,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그래가지고 이래 공통적인 것들을 앞으로 뽑아가지고 총칙해서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형법 총칙책 보면은 주체에 대해서 따로 설명 안 하냐? 형법 총칙책 구성권론 들어가면 주체에 대해서 따로 설명 안 해요. 왜? 형법상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1인의 자연인을 전제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1인의 자연인을 전제로 삼고 있는데 자연인이 아닌 경우 어떡하느냐? 법인의 범죄 능력과 형벌 능력 문제죠. 근데 이 부분을 여기서 설명을 안 하고 이 구성요건 앞부분에 전 단계에 범죄론의 체계, 범죄론의 기초라고 하는 부분에 범죄의 성립 요건, 그다음에 범죄와 관련된 무슨 뭐 소추 조건, 가벌 조건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설명하고 범죄 종류 설명하고 그 다음에 행위론과 범죄 책임론 설명하고 그 밑에 법인의 범죄 능력, 행위 능력을 설명한다는 겁니다. 원래 여기서 설명해야 될 부분인데 이거 여기다 설명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범죄론 앞부분을 빼버린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앞부분에 있는 법인의 범죄 능력, 형벌 능력 문제는 결국 여기에 관련된 문제다. 그리고 한 명이 기본인데 두 명이면 어떡할 거냐? 세 명, 네 명이면 어떡할 거냐는 겁니다. 그 부분은 뒤로 다시 뺐죠. 저 뒤로. 그 부분은 바로 정범과 공범의 이론 아니면 범죄의 다수 참가 형태라고 하는 부분으로 뒤로 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칙책의 구성권론에 주체를 따로 설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객체는 어떻게 해요? 객체는 있는 범죄가 대부분이지만 없는 범죄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객체는 다 어디 나오냐? 각 측에 개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총칙에서 설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행위와 관련돼 가지고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형법상의 범죄 행위는 내가 적극적으로 사람을 때리거나 찔러 죽이거나 불을 지르거나 이런 자기 움직임이 있는 행위들, 이런 걸 우리가 자기라고 합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자기를 통해서 형법 규범에 위반되는 거, 그걸 우리 자기범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경우는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형법 규범에 위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부작위범이라 하죠. 근데 부작위범은 일반적으로 여기서 설명하기도 하고 부작위범도 설명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뒤로 빼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이 부작위범을 뒤로 뺀 책이다. 그러면 여기서 주체 설명 안 하고 객체 설명 안 하고 행위와 관련돼 가지고 부작위범 설명 안 하고, 그럼 결과는 있는 범죄가 결과범, 없는 범죄가 형식범이라는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설명 안 하고, 그럼 뭐가 나와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인과관계론이 제일 먼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을 잘못 읽는 학생들은 아, 구속요건의 첫 번째는 인과관계론이구나. 아니죠. 다 설명이 돼야 되는데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만 총칙적 구속요건론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속요건론을 자세히 읽어보면 앞부분에 이렇게 구속요건은 일반적으로 주체, 객체, 행위, 결과,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하면서 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심해 두고, 자, 우리는 이 행위와 관련돼 가지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행위와 관련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와 부자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자기,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행위로 형법 규범에 위반하는 거, 그걸 우리가 자기범이라고 그래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형법 규범에 위반되는 거, 그걸 우리가 부자기범이라고 합니다. 자, 저는 부자기범을 뒤로 안 빼고 이 앞부분에 행위와 관련된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부진정 부자기범, 부자기범 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책을 읽어보면 뭔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복잡하고 힘들게 생각하는데 간단합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놓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살을 붙여가면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자기범, 대부분의 형법상의 범죄는 자기범의 형태로 돼 있어요. 아까 제가 구성요건 설명할 때 형법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나쁜 행위들은 대부분 금지규범이라고 돼 있다 그랬습니다. 대부분 다 금지하고 있고 일정 부분만 요구하고 있다 했어요. 그렇게 사회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지규범에 자기범은 금지규범에 반하는 겁니다. 즉, 뭐뭐 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람을 죽이지 말라 하는데 죽이는 적극적 행위를 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즉, 죽이지 말라는 금지규범을 자기를 통해서 위반하는 거, 그걸 우리가 자기범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범죄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부자기범은, 자, 부자기범은 무엇인가 요구를 해요. 요구를 하는데 요구 규범에 위반하는 겁니다. 어떤 행위로? 부자기로. 국가 사회는 나한테, 우리 법질서는 나한테 뭐뭘 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그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 가만히 있어. 그놈으로 인해 가지고 그 요구 규범에 반하는 거, 그걸 우리가 부자기범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자기범은 금지규범에 위반되는 거, 부자기범은 요구규범에 위반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그래서 우리가 자기범과 부자기범이라 하고 이 부자기범을 진정 부자기범이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 복잡한 것 중에 부진정 부자기범이라는 게 있어요. 부진정 부자기범. 부진정이 무슨 말이에요? 가짜란 얘기죠. 진정은 진짜 부자기범이고 부진정은 쉽게 말하면 가짜 부자기범이라는 겁니다. 얘는 왜 가짜 부자기범이라 그러냐? 부진정 부자기범은 뭐예요? 원래 부자기범은 요구규범에 반해야 되는데 부진정 부자기범은 금지규범에 위반되는 겁니다. 금지규범에 위반하는데 원래 일반적으로 금지규범은 뭐다? 자기의 행위토록 위반하는 게 원칙인데 이 금지규범에 가만히 있는 부자기의 형태로 위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진정 부자기범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자기범 하면은 이렇게 진정 부자기범, 요구규범에 반하는 진정 부자기범과 부진정 금지규범에 반하는 부진정 부자기범이 있다 하는 것은 이미 총칙을 배워서 알 거예요. 이제 관련돼 가지고 진정 부자기범과 부진정 부자기범의 공통된 성립 요건, 그다음에 부진정 부자기범의 독자적 성립 요건 많이 나오는데 복잡하게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 그림 하나만 잘 봐보세요. 자, 이걸 지울 필요가 없나요? 지울 필요 없이 단지 잘 하나만 보면은, 자, 금지규범에 반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금지규범에 위반되는 방법, 위반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다? 하나는 자기로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금지규범에 위반되는 거, 그걸 우리가 자기범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부진정 부자기범처럼 부자기로 금지규범에 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적극적으로 막 사람을 찔러가지고, 아니 도끼로 때려가지고 사람을 죽였어요. 그 행위와 가만히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똑같이 평가할 수 있을까요? 얘를, 이 자기를 자기 행위로 금지 규범에 위반하는 것과 부자기로 금지 규범에 위반하는 걸
똑같이 평가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사람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어요. 어떤 놈은 적극적으로 막 때려 죽였어. 어떤 놈은 가만히 있었어. 두 놈의 행위가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 똑같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그게? 아니겠죠. 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하고 부자기는 겉으로 나타나 발산된 에너지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이 자기와 부자기를 똑같이 놓으려면 뭔가 없는 부자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뭔가. 그림을 너무 크게 그렸네? 흥분하다 보니까 좀 크게 그렸는데. 여기 떨어지기도 하고. 자, 부자기범에다가 뭔가 하나를 더 추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건 1입니다. 수학이에요. 수학 단위 산수입니다. 산수. 1. 자, 0.5. 자, 여기 0.5.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행위를 1이라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행위를 0.5라고 보면 무언가 더 있어야지만 똑같이 1과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다? 0.5. 이 부분이 바로 부진정 부자기범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 부분을 다시 위로 표현하면 우리가 이거를 보증인적 지위, 그 다음에 행위정형의 동치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부진정 부자기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부진정 부자기범에 관련돼가지고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 이 금지기범에 요리하는 방법은 자기로 할 수도 있고 부자기로 할 수도 있다. 근데 부자기를 자기와 똑같이 평가하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 더 요건이 들어야 되는데 그 요건이 뭐다? 바로 보증인적 지위와 행위정형의 동치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건이다 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보증인적 지위를 관련돼 가지고 보증인적 지위가 발생되는 근거가 무엇냐 관련돼 형식설, 그 다음에 실질설, 뭐 결합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결합설이 다설이자 통설이에요. 판례 입장이라는 겁니다. 보증인적 지위가 발생한 근거는 형식설의 입장에 의하면 형법 18조에 의해서 법령, 계약, 그 다음에 선행행위 이런 거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판례는 뭐 때문에 발생한다 그래요? 조리 신의측에서도 발생한다 그러죠. 자, 실질설은 뭐냐? 실질설은 보증인적 지위가 발생하는 거는 안전의무, 보호의무, 보호의무, 안전의무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결합설은 뭐냐? 결합설은 결국 보증인적 지위와 보증인적 지위와 관련돼 가지고 결합설의 입장에서는 형식적으로는 법령, 계약, 선행행위에 의해서 발생하지만 그 내용은 뭐다? 보호의무, 안전의무라는 겁니다. 결합설의 입장이 학설, 판례 입장이죠. 자, 보증인적 지위가 발생하는 것, 결합설에 의할 때는 뭐다? 결합설에 의할 때는 어떤 법령, 계약, 선행행위, 그 다음에 신의측까지도 판례가 보는 거죠. 판례는 신의측까지 본다. 그리고 얘네들이 이루고 있는 건 뭐다? 얘네들이 이루고 있는 거는 보호의무와 안전의무다. 이렇게 보면 보증인적 지위는 이렇게 구성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보면 된다는 겁니다. 자, 법령에 의해서 민법상에 부부 사이에는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남편이 죽어가고 있는데 부인이 애라 죽어나 놔뒀다. 그러면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되는 거예요. 계약에 의해서 계약은 주된 계약뿐만 아니라 부수적 계약에 의해서도 어떤 이런 안전 의무가 인정될 수 있죠. 선행행위, 신의측에서도 보증적 지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사례형 시험 문제 보면 시험 문제는 대부분 다 법령에 의한 경우가 나오죠.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경찰과 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은 뭐다? 경찰관은 위에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 시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에이 죽어라 그래도 가버렸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법령상의 의무가 있는데 그 법령상의 의무에 의한 보증적 지위가 있는데 그거를 혜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보증적 지위가 발생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면 돼요. 물론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은 보증적 지위와 보증적 의무의 관계까지 설명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총칙 시간에 봤을 거라 생각하고 보증적 지위는 이런 걸로 이루어졌다 하면 되고 행위정형의 동치성이다. 이 말은 우리가 다시 행위정형의 동치성을 우리가 순수한 결과범과 그 다음에
행태 의존적 결과범위라고 나눠가지고 순수한 결과범은 쉽게 말하면 그냥 결과만 필요로 하는 범죄예요. 살인죄에서는 사람이 죽었다고 사망했다는 결과가 필요하지 어떻게 죽였냐는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대부분 다 순수한 결과범위라고 그래요. 그러나 행태 의존적 결과범은 결과가 발생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 결과는 어떤 행태로부터 발생했다는 것이 중요한 범죄. 그런 것도 우리가 대부분 다 사기죄에서 나오는 기망행위죠. 기망행위는 그래서 적극적 기망, 그다음에 자기에 의한 기망, 부자기에 의한 기망, 그다음에 자기에 의한 기망은 적극적 기망, 묵시적 기망. 그때 부자기에 의한 기망이 자기와 똑같이 평가되기 위해서는 이런 요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행위정의의 동치성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은 공부하기 편해지죠. 원래 이것이 인정되려면, 이 무엇인가 인정되려면 보증적 지위가 인정돼야 돼요. 보증적 지위가 인정되고 이것이 인정되는 것은 행태 의존적 결과 범위일 때만, 행태 의존적 결과 범위일 때만 원래 인정되고 순수한 결과 범위일 때는 뭐다? 순수한 결과 범위일 때 이거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결과범, 살인죄 같은 경우는 보증적 지위만 있으면 바로 인정된다는 게 다수의 학설의 입장이었어요. 근데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했는지 대법원의 입장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대법원은 순수한 결과 범위든 아니면 행태 의존적 결과 범위든 구별하지 않고 이제는 이 뒷부분을 구별하지 않고 대법원에서는 대법원 판례는 보증적 지위와 행위정의의 동치성만 있으면 부자기와 똑같이 이 부자기를 이것과 합쳐가지고 자기와 똑같이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사례형 문제 풀 때 행위정의의 동치성을 뭐라고 써요? 행위정의의 동치성은 쉽게 결과 발생 방지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 발생 방지를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행위는 바로 적극적으로 살인 행위와 똑같이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행위정의의 동치성은 뭐냐? 여러분들이 답안 적을 때 쉽게 결과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행위, 그 행위를 자기 행위랑 똑같이 평가할 수 있다. 그렇게 쓰면 되고 나머지 뭡니까? 보증적 지위는 찾았으면 되겠죠. 법령에 의해서. 민법 몇 조, 아니면 민법상 법률론인지 사실론인지, 아니면 경찰과 직무집행법상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 구조만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해 두면은 부진정 부자기범은 쉽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관련돼 가지고 부자기범을 이해하면 되지. 부자기범 관련돼 가지고 교과서에 나온 순서대로 물론 부자기범 관련돼 가지고 보면은 부자기범에는 이 행위가 부자기이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행위 가능성도 일반적 행위 가능성이 있냐 개별적 행위 가능성이 있냐 논하는데 실제 사례 문제에서 일반적 행위 가능성이 논의되는 경우는 문제되는 경우는 없죠. 왜? 일반적 행위 가능성이 논의되는 건 일반적 행위 가능성이 없으면 아예 부자기범 논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재라든가 아니면 뭐 학원 교재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강의나 이런데 행위 가능성 그럼 다 개별적 행위 가능성을 논하는 거다. 그리고 그런 개별적 행위 가능성이 있을 때 보증적 지위와 행위정의의 동치성이 인정되면 그런 가만히 있었던 부자기를 자기와 똑같이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자기범은 이 정도 설명을 해서 끝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부자기범 문제가 나오면 어렵게 살필 거 없이 보증적 지위가 발생하느냐 안 발생하느냐 그것만 찾으면 돼요. 그 다음에 가만히 있었던 행위가 결과 발생 방지를 쉽게 할 수 있었던 행위가 쉽게 그 발생을 방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와 똑같이 평가가 될 수 있느냐 행위정의의 동치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해 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행위와 관련돼 가지고 자기는 각 측에 나와 있는 개별 범죄들을 보면 되고 개별 범죄들에 나와 있는 행위들을 보면 되고 부정이 봤습니다. 자, 인과관계와 관련돼 가지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과를 필요로 하는 결과범에서는 행위와 결과 사이에 반드시 인과관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책에는 인과관계라고 되어 있나요?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배웠던 학설 중에 조건설, 원인설, 상당, 인과관계설, 그 다음에 중요설, 그 다음에 합법직접 조건설, 그 다음에 객관적 귀속이론.
자, 이런 것들을 인과관계론에서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재에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란 말로 다 표절을 달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합법지적 조건서를 취하고 그다음에 객관적 귀속론을 취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다가 이 밑줄을 이렇게 거놨는데 밑줄에 이렇게 선을 거놨는데 이게 뭐냐? 앞에 있는 조건설, 원인설, 상당 인과관계설, 중요설은 뭐다? 이거는 자연적 인과 과정과 규범적 인과 과정을 한 번에 평가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그 사람을 죽인 행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행위자를 낳은 엄마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엄마를 낳은 또 엄마가 있을 거 아니야. 쭉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를 연결시키면 그렇게 자연적으로 무한히 확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 그걸 규범적 인과관계라고 판단할 수 있죠. 이렇게 사실적 인과관계, 자연적 인과관계와 규범적 인과관계를 혼용해서 한 번에 판단하겠다는 것이 이 선 앞쪽에 있는 행위들입니다. 조건설, 원인설, 상당인과설, 중요설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건 뭐다? 이쪽은 합법칙적 조건설과 객관적 규속론은 그걸 두 개로 구별하는 겁니다. 얘는 뭐다? 자연적, 사실적 인과관계는 뭐다? 합법적 조건설에 의한 거고 규범적 인과관계, 즉 네 탓으로 돌릴 수 있냐, 네 작품이냐 하는 규범적 인과관계는 객관적 규속론에 의해서 하겠다 하는 것이 합법적 조건설과 객관적 규속론이에요. 우리 판례가 취하고 있는 거. 우리 판례는 상당 인과관계설을 취하고 있죠. 판례는 이런 상당성이라고 하는 안에 사실적 인과관계와 규범적 인과관계를 혼용해가지고 상당성이란 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누가 해요? 상당성 판단을. 우리나라는 대법관들이 하죠. 대법관들이 우리가 바보냐, 상당성도 판단 못하게. 그래가지고 상당성을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독일 연방대법원에서는 상당성 관련돼가지고 판단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독일 교수들은 야, 대법관 니네들은 실무자이지 이론가가 아니잖아. 우리 이론가가 만들어주는 이론에 따라, 기준에 따라 해가지고 독일에서 만들어낸 이론이 뭐다? 바로 객관적 규속론이라는 겁니다. 여기는 상당 인과관계설은 상당성이라고 하는 안에 사실적 인과와 규범적 인과를 한 번에 판단해요. 잘 판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비슷한 사실관계에서 내가 어떤 사람을 때렸어요. 근데 저 사람이 죽었어. 폭행치사냐? 사망의 인과관계 있느냐 없느냐? 이게 후진국일수록 어떻게 된다? 어떤 변호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도 하고 인과관계가 부정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뭐 영상에다 이런 걸 남겨놓으면 뭐하겠지만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보세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 과거에. 자, 근데 이건 뭐다? 합법적 조건설은 자연적 인과관계는 합법적 조건관계에 인정하겠다. 되게 쉽게 인정되죠. 그러나 그렇게 쉽게 인정되더라도 이런 객관적 귀속 이론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사람 탓으로 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판례는 이걸 취하기 때문에 잘못되어 있고 학설은 객관적 귀속론을 취하기 때문에 잘됐다라고 판단할 상식인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판례가 취하고 있는 이 상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객관적 귀속론에서 판단하고 있는 기준과 거의 동일해지고 있습니다. 판례가 취하는 걸 상당 인과관계설이라고 그러고 학설이 취하는 걸 합법적 조건설과 객관적 귀속론이라 하지만 이제는 내용적으로는 거의 동일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둬야 돼요.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객관적 귀속론의 여러 가지 척들을 보면 우리가 위험관계 이론이라 그러는데, 자, 위험의 창출, 증대, 그 다음에 위험의 구체적 실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규범의 보호 목적이라고 하는 세 가지 기준을 통과하는 경우에만 객관적 귀속이 인정된다 그러죠. 자, 위험의 창출 등대는 뭐냐? 여기서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은 위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용된 위험을 창출하는 건 객관적 귀속에 인정되지 않아요. 허용되지 않은 위험을 창출하거나 증대하는 시키면 그때 객관적 귀속에서 말하는 위험이 창출 증대됐다는 겁니다. 친구의 머리 위로 공사장을 지나가는데 친구의 머리 위로 철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놔두면 친구가 맞아 죽게 생겼어. 내가 발로 뻥 차가지고 친구를 밀어 넘어뜨렸어요. 근데 친구가 팔이 부러졌네? 친구가 상해를 입은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친구한테 허용되지 않은 위험을 창출한 겁니까? 증대시킨 거예요? 실제로는 겉으로 보기엔 그렇지만 그 친구는 사망이라는 위험으로부터 상해라는 위험으로 오히려 위험이 감소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친구를 발로 차로 넘어뜨렸다 할지라도 나한테는 객관적 규속론에서 말하는 위험의 창출 증대가 없었기 때문에 객관적 규속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쉬운 거죠. 자, 그 다음에 위험의 구체적 실현 관련된 나오는 게 뭐예요? 위험의 구체적 실현 관련된 나오는 게 내가 위험을 지배할 수 있었냐는 거죠. 자, 위험의 창출 증대를 통과했더라도 내가 그 위험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느냐, 지배할 수 있었냐를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집에 내가 잘 살아가지고 하인이 한 10명 돼. 근데 한 명의 하인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저놈을 죽여야겠다고 내가 직접 죽이면 살인자가 되니까 내가 그 비 오고 천둥 번개 치는 날 제일 말 안 듣는 하인 놈을 바깥에 나가서 곡괭이질 하라고 시킨 겁니다. 마침 곡괭이질 하다가 번개 맞아 죽었네요. 자, 나한테 살인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번개 내가 친 겁니까? 하늘에서 쳤죠? 그 위험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긴 했지만 그게 나한테 내가 지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나한테는 객관적 규속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위험을 창출하거나 증대했죠. 번개 치는 날 바깥에 나가서 곡괭이질하는 거 굉장히 위험해요. 뭐 우리나라에 꼭 1년에 한두 분씩 뭐 스윙하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주 위험한 일이라는 겁니다. 창출해서 위험을 창출하고 증대했는데 그 창출하고 증대한 위험이 내가 지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한테는 객관적 규속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내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실제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것들은 뭐냐? 바로 적법행위 대체론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과실범 관련돼 가지고는 주의의무 위반 관련성 이론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적법행위 대체 이론은 자, 내가 어떤 위반을 했는데 그 위반을 해서 어떤 결과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럼 나한테 위험의 구체적 실현 관련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위반해서 결과가 발생했지만 이걸 위반하지 않았다면 이것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겠냐를 판단해 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배웠던 독일 연방대법원의 판례였죠. 트럭이 인도가 없는 데를 지나갈 때는 사람이나 자전거하고 한 1m를 뛰어야 되는데 1m를 띄우지 않고 70cm만 뛰어가지고 사람이 깔려 죽은 사건에 있어서 운전자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독일 연방대법원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어요. 변호사가 주장한 게 70cm밖에 안 뛰어온 과실은 인정하겠다. 근데 만약에 1m를 뛰었다면 이 사람이 안 죽었겠냐라고 평가해보자는데 연방대법원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1m를 뛰었다고 이 사람이 죽지 않았으리라는 보장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책임을 돌릴 수 없다. 그게 적법행위를 대체했다고 똑같은 결과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따져보자는 건데 이것이 결국 아까 그 운전자는 과실범 문제이기 때문에 주의의무에 위반했느냐 주의의무 위반과 관련되어 있느냐를 따지는 거라 가지고 주의의무 위반 관련성 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거죠. 자, 근데 이게 핵심 사항이 뭐냐 요즘은 한국의 대법원에서 이 상당성을 판단하는데 이 적법행위 대체 이론을 굉장히 많이 갖다 사용해요. 많이 갖다 사용하는데 잘 모른다는 겁니다. 교수들은 다 알아요. 연구자들은 다 아는데 일부 강의들 보면은 뭐 이것과 이거 왜 연결되는지도 모르는 사람 많아. 여러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여러분 아직 이제 강론을 안 배웠으니까 저랑 이제 강론을 배워야 되는데 최근 들어 의료사고에 있어서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겠지만은 무슨 여대 목동의 종합병원에서 신생아가 중환자실에서 많이 죽었죠. 그 사건 1심 결론이 났는데 1심에서 어떻게 했어요? 의사들한테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되지만 이 관련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의료사고에서 의사들이 주의의무 위반한 건 인정됐지만 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 사람이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지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게 요즘 대법원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대법원이 뭘 갖다 쓰고 있다? 이 적법행위 대체 이론을 갖다가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규범의 보호 목적 범위예요. 물론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사례형 문제에 나올 유력한 케이스죠. 제가 생각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사례형 문제 나온 거는 위험의 창출 증대와 관련돼 가지고 단절된 경우
단절된 경우만 간단하게 한번 나왔었는데 앞으로 이제 사령 문제가 좀 더 난해해지고 그러면은 적법행위 대체로는 분명히 나온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번 학기 수업 시간에 이제 일명 봉침 사건이라고 있는데 봉침 사건 할 때 제가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규범의 보호 목적. 규범의 보호 목적은 그 어떤 규범이 보호하고자 하는 범위 내에서 사고가 났으면 어떻게 하다? 책임진다는 겁니다. 규범의 보호 목적 범위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나라 판례 중에 대표적인 게 이거죠. 삼거리 사건. 어떤 사람이 자동차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오토바이가 좌회전하다가 충돌해가지고 오토바이가 사망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오토바이 운전자는 신호등을 안 지켰고 이 운전자는 과속을 해가지고 시속 60km 들어오는데 80km 달렸어요. 누구의 책임입니까? 상식적으로는 좌회전 신호를 안 지킨 오토바이 책임이에요. 이와 관련된 대법원이 규범의 보호 목적 관련돼가지고 이 교차로의 규범은 뭡니까? 교차로의 규범은 신호등이라는 거예요. 신호등을 안 지킨 건 누굽니까? 신호등을 안 지킨 오토바이 운전자이기 때문에 오토바이 운전자한테만 책임이 있고 자동차 운전자한테는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뭐 했어요? 역시 지키지 않았습니다. 뭘? 속도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나 일반 도로에서 속도를 제한하는 건 교차로에 빨리 도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빨리 달림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지 교차로에 빨리 도착하게 할 목적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교차로의 규범은 뭐다? 신호등이다. 신호등을 지킨 사람은 책임이 없고 안 지킨 사람만 책임져야 된다 하고 가는 게 이 판례였죠. 그게 규범의 보호 목적 범위 내에 있었냐 없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총칙 시간에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규범의 보호 목적 범위 내 사건,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승차와 관련돼 가지고 버스에서 사람 승객이 다 내리지 않았는데 출발해 가지고 다친 사건. 그 다음에 그 뭐 철도 건널목에서 그 일시 정지해야 되는데 일시 정지하지 않고 가다가 열차랑 충돌했는데 옆에 대기하고서 서 있던 사람이 놀래 넘어졌을 때 그 사람의 다친 사건에 대해서 규범의 보호 목적 범위가 적용될 수 있냐 없느냐. 교수님들이 이제 사례형 문제를 복잡하게 내면 그 정도 수준까지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인과관계론과 관련돼 가지고 의미 있게 다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 정도로 보면 이제 우리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을 다룰 수 있다. 근데 우리나라 교수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합법적 조건서를 취하고 객관적 귀속론을 취하기 때문에 저기다 그냥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인과관계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마치고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 가야 됩니다. 자,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고의가 대표적이죠. 자,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고의가 대표이기 때문에 고의는 인식 플러스 의사라고 합니다. 이건 뭐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과거에 인식설, 의사설 대립이 있었다는데 다 이제 지나갔고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에 고의는 인식 플러스 의사다. 이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인식. 뭘 인식하는 겁니까? 형법 13조가 뭐라 되어 있어요? 형법 13조에 범의 그래가지고 뭐라 되어 있습니까?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거기서 말한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이 뭐다? 그것이 바로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에서 인식의 대상은 뭐다? 인식의 대상은 객관적 구성권 요소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그런 것들을 실현하려는 의사, 그걸 우리가 고의라고 보는 겁니다. 과실은 의사가 없는 거예요.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것과 인식 있는 과실의 가장 차이는 뭡니까?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내가 감나겠다, 아니면 용인하겠다. 그런 의사마저도 없을 땐 과실이라고 보는 거죠. 의사적 요소가 전혀 없으면 과실입니다. 과실은 인식적 요소만 있는 거예요. 근데 점점점 해놓은 건 뭐냐? 했어야 되는데, 인식을 했었어야 되는데,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경우도 과실에 포함될 수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는 인식과 의사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고의의 반대 문제로 나오는 게 뭡니까? 이면관계에 있는 게. 그게 구성요건적 착오입니다. 자, 구성요건적 착오라고 하는 것은, 자, 착오가 뭔지를 여러분들 이해해야 돼요. 착오는 내가 인식한 것과 발생한 현실이 똑같으면 착오가 아닌데 달라졌을 때, 그때 우리가 착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착오가 구성요건의 영역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구성요건적 착오의 법적 효과가 어떻게 돼요?
구성요건적 착오가 일어나면 법적 효과는 뭡니까? 뭐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막 고민하고 있죠, 지금. 어? 이 구체적 부합설인가 법정적 부합설인가 막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큰일 나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구성요건적 착오가 일어나면 무조건 법적 효과는 뭐다? 얘는 고의가 조각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구성요건적 착오가 일어나면 고의가 조각된다는 걸 이해해놓고 나서 다른 문제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이런 그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내가 인식한 것과, 자, 내가 인식을 이렇게 했어요. 인식한 건 이렇게 했는데, 결과도 인식한 것과 똑같이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똑같이 발생했습니다. 인식과 결과가 똑같아요. 내가 A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A라는 사람이 정확히 딱 죽었어요. 총으로 100m 바깥에 있는 놈을 죽이려고 하는데 총으로 100m 바깥에 있는 놈을 정확히 딱 죽였습니다. 인식과 결과가 똑같아.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건 고의범이에요. 자, 내가 인식했는데 인식은 이렇게 했어요. 근데 결과는 여기서 발생했어요. 결과가 전혀 달라집니다. 이게 서로 달라, 결과가. 인식하고 결과가. 어떻게 해요? 자, 인식하고 결과가 다르다는 얘기면 같다는 건 고의범이고 이게 다르다. 다르다는 게 뭐 이게? 이게 착오라는 겁니다. 착오는 어떻게 돼요? 고의범위는 최소한 인식을 하고 그걸 실현해야 했는데 이런 인식은 여기 있었는데 결과는 여기서 발생했다. 이땐 결국은 뭐다? 고의가 조각된다. 즉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뭐 조각된다는 말 안 쓰고 그냥 쉽게 보면 고의는 탈락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요건적 착오가 일어난다. 원칙적 효과는 고의가 조각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교과서 보면은 구성요건적 착오 나면 거기 관련돼가지고 뭐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대립했어요. 근데 그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나타내는 걸 지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구성요건적 착오가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고의가 조각되는 게 이렇게 달라지면 원칙입니다. 완전히 맞아떨어지면 고의가 인정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자, 내가 인식한 것과 발생한 결과가 거의 90% 맞아요. 자, 이건 고의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자, 내가 인식한 것과 발생한 결과가 아주 조금만 맞아. 조금만 맞고 거의 달라. 이건 고의 조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 문제는 내가 인식한 건 이만큼이에요. 인식은 이만큼인데, 자, 발생한 결과가 이만큼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고의 조각할까요? 고의 인정할까요? 구성요건적 착오가 일어나면 원칙적 효과는 고의 조각. 인식과 결과 같으면 고의범. 근데 이렇게 반 정도만 겹쳐. 얘를 고의로 인정할까요? 말까요? 이 부분이 바로 학설에 맡겨져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와 관련된 학설이 뭐다? 그것이 바로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뭐 혹시 가지고 있는 책에 추상적 부합설이 있으면 추상적 부합설은 지워버리세요. 추상적 부합설은 우리나라에서 타당한 게 아니라 일본에 있어서 타당한 이론이고 우리나라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상적 부합설을 설명하는 학원 강사들이 있으면은 시간 끄는 거죠. 이걸 해결하는 학설은 우리나라에서는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랬을 때 핵심은 뭐냐면, 자, A라는 사람을 쏠라고 쐈는데 B라는 사람이 맞아가 죽었습니다. 즉 A라는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이려 하는데 B라는 사람이 맞아 죽었을 때 이때 자, A냐 B냐를 놓고 보는 거. A하고 B는 구체로 달라요. 구체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뭐다? 구체적 부합설이라는 겁니다. 어떤 걸 중심으로 보느냐? A냐 B냐를 놓고 보는 거, 그게 구체적 부합설이에요. 자, 근데 법정이라는 거, 법에 규정되어 있기를 사람을 죽일 때는 사람을 죽인다 그랬지 A를 죽인다, B를 죽인다고 돼 있지 않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판단하자. 법에는 사람이라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다가 사람을 죽였다. 즉 사람을 중점으로 보는 게 법정적 법. 교과서에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는 방식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구체적 법설과 법정적 법설이 대립하는 부분은 딱 하나죠. 방법의 차구동. 즉 A를 쏠라고 총을 쐈는데 빗나가서 뒤에 B라는 사람이 맞아 죽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에 대해서 양학설에 가장 차이점이 난다는 겁니다. 양학설이 뭐 객체 차고에서는 차이가 없다. 당연히 차이가 없죠. 왜? 내가 저 A라는 사람을 총을 쏴 죽이려고 총을 쐈어요. 빵. 이 총알이 쭉 날아가서 저게 A가 맞았습니다. A가 쓰러져 죽었어요. 내가 인식한 객체한테 총알이 날아가서 맞아 죽은 겁니다. 단지 가서 보니까 A가 아니었다? A가 아니라 B였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건 동계의 착오고 형법상 중요하지 않은 착오라는 겁니다. 내가 인식한 그 객체한테 총이 날아가서 맞았기 때문에 그거는 형법상의 중요한 착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객체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는 거예요. 양쪽 학설에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근데 내가 A라는 사람을 쏠라고 총 쐈는데 빗나가서 뒤에 B라는 사람이 맞아 죽었다. 그걸 우리가 방법의 착오라고 하고 방법의 착오에서 가장 차이가 나죠. 구체적 법설은 뭐예요? 구체적 법설은 결국 A를 쏠라고 해서 쐈는데 A가 안 맞았어요. 그럼 A에 대한 살인 미수.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어. 단지 근데 사람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B에 대한 과실치사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A하고 B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법정적 법설은 뭡니까? 사람을 죽이려다가 사람을 죽였어요. 내가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사람이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 B라는 사람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이게 양쪽 학설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자, 양쪽 학설의 가장 큰 차이점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요거는 이론적으로 중요한 거고 이것들은 이제 시험 문제 안 나오죠. 이런 것들은.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사항은 과거에 옛날에는 이제 구체적 법설을 주장한 사람들이 법정적 법설을 비판하려고 만든 게 뭐다? 그게 예상의 사실이 병발된 경우, 병발 사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객관 시험이나 그런 데서는 대부분 다 법정적 법설을 판례가 취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적 법설에 의해서 객관식 문제를 내죠. 사례형 문제도 양학설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이 정도만 여러분들 이해하면 된다는 겁니다. 진짜 착오론에서 핵심적인 사항은 인과관계의 착오라고 하는데 인과관계 착오도 아니고 인과관계 착오의 한 유형인 개괄적 고의 사례가 진짜 중요한 사례입니다. 여태까지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었죠. 자, 올해 시험에 2020년도 올해 변호사 시험에 개괄적 고의 시험 문제가 바로 나왔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강조하던 건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건데 그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면 되고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형법 연습 시간이라든가 형사법 연습 시간에 통해서 보도록 하고 오늘 개괄적인 이론 시간에는 이 정도의 착오론만 여러분들이 좀 구성권 착오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과실범을 논해야 되는데 과실범은 자, 여러분들이 볼 때 과실범은 여기에 인식이 있는데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핵심사항은 뭐다? 핵심사항은 이 행위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 형법 14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해서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했다.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부주의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학문적 용어로 주의 의무에 위반했다는 거예요. 즉 주의 의무에 위반한 행위, 이 행위와 관련돼 가지고 이 행위는 뭐다? 주의 의무에 위반된 행위라는 겁니다. 주의 의무에 위반된 행위를 통해서 이런 죄의 성립 요소는 사실은 인식했지만 결과가 발생할지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주의 의무를 뭐라 그런다? 이때 주의 의무를 객관적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는 거예요. 객관적 주의 의무 위반해가지고 결과가 발생하면 과실범은 반드시 결과가 발생해야 됩니다. 결과가 발생하고 이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핵심 사항은 뭐다? 객관적 주의 의무 위반해가지고 그런 결과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걸 과실범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자, 과실범 설명할 때 여기에 주관적 주의 의무 위반이 여기 있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과실범에 대해서 과실범도 과실의 이중적 지위가 있다 그래가지고 과실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주의 의무 위반, 주관적 주의 의무 위반 두 개가 다 있어야 된다고 해요. 저기서 객관적이란 말은 뭐냐?
주의무에 위반했는데 그 위반했는지 안 위반했는지 기준으로 누굴 삼을 거냐? 객관적이란 말은 바로 일반인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자, 이 뒤에 주관적 주의무 위반에서 주관적이란 뭡니까? 이거는 행위자를 중심으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의무 위반이 있었냐 없었냐를 따진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주의무 위반은 이중적 주의를 갖는다는 게 아직까지는 다수의 학설입니다. 근데 실제 실무라든가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주관적 주의무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론적으로 이렇게 나눴지만 실제로는 뭐다? 객관적 주의무 위반이 인정되면은 그냥 과실범은 인정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과실범에 있어서의 객관적 주의무 위반이 인정되느냐 안 인정되느냐 이것이 인정되고 그 사람이 이런 결과 발생에 대해서 인식은 있었느냐 인식했었어야 되냐만 인정되면은 과실범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주의 의무는 어떻게 발생하느냐? 이 주의 의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령, 계약, 신의 측에 의해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폭넓게 인정이 돼요. 폭넓게 인정이 되다 보니까 주의 의무에 위반될 수 있는 행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해서 나온 것이 이 객관적 주의 의무를 너무 이렇게 많으니까 이것들을 좀 제한하자 해가지고 제한하자 하고 나온 것이 바로 이게 허용된 위험의 이론과 그 다음에 이것이 교통 관자자들 사이로 축소된 것이 바로 신뢰의 원칙 문제죠. 신뢰의 원칙 관련되어 여러분들이 교통사고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제들을 다시 한번 또 깊숙하게 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실범은 결국 주의무 위반이 있었냐 없었냐 법에 이렇게 주의무 위반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주의무 위반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었냐 없었냐를 파악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약에 의해서 이런 주의무 위반이 있었느냐 없었냐를 파악해야 되고 판례가 말하는 신의칙 뭐 재작년 판례인가요? 우리가 그 신해철 씨가 의료사고로 사망했는데 그 대법원이 의사한테 뭐라 했어요? 의사인 네가 신해철 씨를 잘 할 수 없다, 치료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빨리 전원하라는 다른 병원, 큰 병원이나 종합병원으로 옮겨야 되는데 옮기지 않은 것이 주의무에 위반됐다. 그런 주의무는 법령 계약에 나와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 업계에서 신의 측에 의하면 그 정도는 인정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주의무 위반이 법령 계약 신의 측에서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라는 것들만 보고 인정될 수 있는 케이스들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될 수 있는지 그 정도만 판단하면 객관적 주의무 위반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과실범은 이 정도 보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게 고의와 과실의 결합범. 고의와 과실의 결합범이 뭐예요? 결합범으로 나올 수 있는 게 결과적 가중범이죠. 자,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 범죄가 있어요. 기본 범죄가 있고 여기에 중간 결과가 있습니다. 자, 기본 범죄는 고의에 의한 경우고 중간 결과는 과실에 의한 경우입니다. 양자 사이에는 연결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다?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 사항이에요. 여러분들이 결과적 가중범을 보면 앞으로 결과적 가중범에서는 자, 이 기본 범죄에 내포된 위험성이 중간 결과로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직접성 원칙을 하죠. 그게 바로 인과관계가 기본 범죄와 중간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뭐냐? 또 하나는 인과관계 이외에 예견 가능성. 행위자가 이런 중간 결과에서 예견 가능성을 가졌냐?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결과적 가중범 하면은 고의의 기본 범죄로 고의의 기본 범죄 내포되어 있던 중간 결과가 발생한 경우, 과실이 발생한 경우 그걸 결과적 가중범이라는데 결과적 가중범 우리가 대부분 다 뭐 상해 치사죄, 폭행 치상죄, 그다음에 뭐 강도 치사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슨 치사죄, 치상죄 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논해야 될 핵심 사항은 두 개가 뭐다? 결과적 가중범 이런 복잡한 것 같지만 가장 반드시 알아야 될 건 기본 범죄 중간 결과에서 인과관계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두 가지가 있을 때만 결과적 가중범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물론 결과적 가중범에 대해서는 결과적 가중범과 기본 범죄 사이에 어떤 한 행위가 기본 범죄에도 해당하고 결과적 가중범의 중간 결과에도 해당했을 때 양자 사이의 죄수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문제도 중요하죠.
특히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서 여러분이 총론 시간에 배웠을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서 결과적 가중범에 관련된 얘기를 마치고 우리가 지금 1시간 동안 거의 그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와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에서 논점이 될 수 있는 케이스들을 쭉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이제 위법성과 책임에 관련된 부분들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